됐죠? 그 1등급 컷이 94였는데 이 지문이 이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또는 이 지문이 뭐 풀리더라도 답을 맞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시간을 오래 끌었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많이들 고생했던 지문입니다. 자, 27번, 32번까지 펴보세요. 자, 시작할게요. 사실 첫 번째 문단은 별게 없어요. 이거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그래서 저 같으면 정리를 조금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옆에다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구나, 4개가 있구나 딱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강제성은 어떻고 직접성은 어떻고 그래서 각각을 설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러분 문제 풀어봤으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하나씩 있죠. 그죠?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래요. 제한하는 정도.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은 것이다. 유해식품, 몸에 나쁜 불량식품 이런 것들은 규제를 세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가 강제성이다. 그 다음에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 아하, 관여하는 정도. 직접 관여하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닥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밑줄 그어도 좋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아하,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은 것이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이라는 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정도. 그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정도다. 가시성.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얘들 하나씩 딱딱 들어줬네요. 그러니까 4가지가 정리가 잘 돼야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어렵다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착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환율.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요걸 한번 이 시간에 이해를 합시다. 환율이 뭐죠? 원, 달러, 환율. 이렇게 많이 나오죠. 원 달러 환율이 뭘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교환 비율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1,000원의 원 달러 환율이니까 1달러. 이게 2,000원에 1달러로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하나요? 환율이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 자, 그러면 원화의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죠. 됐나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 자,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그전에는 1,000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2,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환율이 올랐다라고 표현한다. 이해되시죠? 됐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요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다. 1,000원의 가치는 1,000원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매겨지는 거죠? 교환되는 물건.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경제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한 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00원의 가치는 교환되는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스크림이 한 개에 5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가져가면 아이스크림 몇 개 정도를 먹을 수 있어? 무려 20개 정도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은 1,000원 가지고 가면 아이스크림 끼케야 하나 두 개잖아. 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1,000원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어떻게 된다? 변한다. 고정된 게 아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통화량. 통화량이 뭐냐? 화폐가 돌아다니는 양. 그지?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올라요. 올라가요? 아니요. 아니요. 뭐야? 확률은 2분의 1. 금리는 날아가요. 왜? 돈의 가치가 싸구려가 됐으니까. 이해돼?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야, 지금 바나나 귀해? 바나나만 먹고 싶어서 미쳐? 불과 몇 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 수입이 자유롭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귀했어요. 바나나가 어디서 생겨? 그럼 일단 어머니가 장롱 위에다 올려놓고 뭔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반 개씩 띄워서 줬단 말이야. 왜? 바나나가 수입이 안 됐으니까. 정부가 수입을 못하도록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수가 적어서 귀해진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올라가 보자. 자, 환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그지? 맞아? 그러면 수출에 유리할까? 수입에 유리할까? 수출에 유리할까? 수입에 유리할까? 수출에. 왜? 이제 1,000원만 받아도 아니 1달러만 받으면 2,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한 번 더 꺾어서 얘기하면 수출 단가를 낮춰도 되는 거지. 이해돼? 자, 1달러에 1,000원일 때 수출을 했는데 지금 1달러에 2,000원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1,000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1달러에 미국에다 팔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1달러에 2,000원이 됐어. 그러면 똑같이 1달러를 받고 팔았을 때 외환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면 난 얼마가 생겨? 2,000원이 생긴다. 이해되시죠? 그전에는 1,000원 생겼는데 이제 2,000원이 생겨. 어머, 돈 벌었다. 야, 2배 벌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출할 때 어떻게? 50% 할인해서 팔아도 나는 1,000원이 생겨.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어차피 나는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월급 주고 뭐 공장 임대료 내고 뭐 세금 내고 다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난 미국에 더 싸게 팔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수출에 유리한 거야.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수입은 어떻게 돼요? 불리해요. 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전에 이 물건 사기 위해서 1,000원만 들고 가서 1,000원 주고 물건 사왔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는 그 똑같은 물건 1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2,000원을 가져가야 돼. 그지? 그러면 국내에 팔 때 뭐 이윤 남긴다고 해서 한 1,500원에 판다 치자. 근데 지금은 2,000원에 갖고 왔으니까 지금 얼마에 팔아야 돼? 한 3,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게 팔리겠냐고. 근데 팔려. 비쌀수록 더 사는 이상한 심리가 있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환율이 오르면 수입에 불리해. 그지? 수출에는 유리하고. 그지? 그럼 환율이 막 오르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이게? 좋아해야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석유 같은 거 수입해 올 때는 좀 불리하잖아. 그럼 지금 난방비 올라서 난린 것처럼, 그지? 원유값이 너무 비싸지고 가스값이 너무 비싸지고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면 이 지문이 풀만해요. 됐지요? 자, 그럼 지문으로 한번 자, 이거 보자.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걸 잘 반영한다. 자, 어쨌든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대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괴리되어 뭐야? 이와 다르게 좀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지? 그럼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지. 그지? 근데 환율이 안 올라간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또는 크게 나타나거나 아주 적게 나타나거나 상관없어요. 그지?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지? 자, 봐봐라. 환율 떨어지는 것도 진짜 문제다.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달러에 100원이 됐다고 치자. 근데 물건을 사고 파는 수출하는 사람들은 계약을 하고 수출을 하고 물건 보내고 돈 받고 이러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여기 미국으로 배편으로 우편물 보내도 한 2달 걸릴걸? 배로 보내면 한 2달 걸려. 비행기로 보내면 빠른데. 그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계약할 때는 요걸 생각하고 계약을 했어. 근데 그 사이에 환율이 폭락을 해갖고 이렇게 됐어. 그 1달러 받아서 나는 1,000원이 생길 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은행 가서 바꿔줬더니 100원 줘. 그럼 이 회사 망한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폭이 크면 예, 기업들은 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됐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이 맨날 오버슈팅 그러고 떠들어요. 오케이? 아주 유명한 지문입니다. 자, 그럼 오버슈팅은 뭐다? 오버슈팅은 뭐다? 자,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변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다. 됐어? 살도 갑자기 많이 쓰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지는 않아. 살이 막 트고 그래. 그지? 살이 너무 갑자기 빠져도 죽어? 안 죽어. 갑자기 빠져도 막 주름이 생기고 그러기도 해.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빠른 변화는 뭐 좋진 않아요. 그죠? 단기간에 빠른 변화가 좋은 거는 성적이죠. 단기간에 빨리 오를수록 좋겠지?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오버슈팅의 원인은 첫 번째 물가 경직성.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된대. 불안 심리, 그지? 불안해서.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사정은 막 변했는데 그 물건 값은 안 변하는 거야. 오케이. 빨리 안 변할 수도 있겠죠.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자, 장기.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겠지, 그렇지? 오케이? 됐냐?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자, 물가는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단기에는 경직적이기도 하다. 또는 경직적일 수 있다. 됐어요?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빨리 오르거나 빨리 내리거나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길게 보면 1년, 2년 길게 보면 결국은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자, 물가는 이런데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이래. 그러니까 요게 다르네, 그지? 됐어? 물가는 단기에서는 경직적이기도 한데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대. 이 두 차이가 생겼다, 그지? 됐어.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오, 오버슈팅. 자,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 됐지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오버슈팅이 생기기도 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예. 그 다음,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된다. 자, 그러면 장기는 결국 똑같죠? 그지? 단기만 다르고 장기는 괜찮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이 된대요. 됐냐? 단기는 물가랑 환율이 조금 다른데 장기로는 둘 다 조정이 잘 돼. 그래서 어쨌든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할 수 있대.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대. 자, 이건 정리만 하면 되겠다. 자,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거래. 나눈 비율. 오케이. 됐어?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됐지?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됐어.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겠니? 금리는 낮아지겠지, 그지? 그리고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럼 환율은?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자국 물가도 높아진다. 이 말이 어떻게 보여? 뒤집으면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지. 됐어? 통화량이 많아졌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물가도 점점 올라가서 결국 환율은 상승한다. 우리가 지금 대답했던 게 다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돼서 이게 이제 쉽게 돼야 돼.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통화량도 늘었지만 물가도 올랐으니까. 자, 양을 그지? 통화량이 오르고 물가도 올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질 통화량은 변화가 없다. 근데 초반에는 어떻게 되겠니? 통화량은 막 늘었는데 물가가 어떻게 돼? 아직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 그지? 얘는 단기적으로는 좀 다르니까. 그지?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할 수도 있지. 됐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런데 단기에는 지금 이제 내가 했던 얘기를 이제 질문에서 합니다.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해? 지금 제가 한 얘기죠? 됐어요? 통화량이 막 늘었는데 물가가 못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 분모가 그만 조금 늘고 분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지?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지. 언제? 단기에서다. 많이 증가하고 얘는 조금만 증가하고. 됐어요? 이해돼? 그러면 얘가 결국 증가한다는 거지. 됐지. 장기적으로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니까 옛날이랑 똑같아지는데. 여기까지 따라왔니? 따라서 시장금리는 하락한다. 왜? 통화량이 많아졌으니까. 그지?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서 금리가 하락한 거야.
맞지? 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대. 왜? 돈이 너무 흔해졌으니까.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에다 돈을 맡겨, 안 맡겨? 안 맡기지. 우리나라에다 돈을 맡겼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 돈을 찾아서 지네 나라로 가져가고 싶겠지. 시장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됐어? 오케이. 우리나라 금리가 높다고 해서 들어와서 투자했던 애들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 아유, 안 되겠다. 다시 가자. 이해돼?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자,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에 있던 돈들이 투자금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해외에서 투자될 것이 위축된다. 됐지? 국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자, 외국의 투자자들이 지네 나라로 갈 때 어떻게 하겠냐? 달러로 바꿔가겠지. 그지? 우리나라 돈 갖고 있던 것들은 우리나라에 주고 우리나라에다가 맡겼던 달러를 찾아서 가져갈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는 더욱더 하락하겠지. 이해돼?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다가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다가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요 두 말이 잘 이해되셔야 돼. 그래야 지금까지 잘 따라온 거다. 통화량이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하락하겠지. 그지? 그래서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이 있겠어. 그지? 오케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거기에다가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 외국으로 돈이 막 빠져나가. 그러면서 달러는 찾아가고 우리나라 돈은 다시 내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나서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대. 이해되시죠? 됐어요?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이래.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됐던 자금이 시장 금리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다시 조정될 것이다. 요건 단기에 일어났던 거니까. 여기까지 됐니? 된기야? 정리됐지? 자,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동원한다. 자, 그리고 오버슈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또는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또 정책을 편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 오버슈팅의 원인 앞에서도 정리했지만 물가 경직성, 그지?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자, 해소 방안. 자,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정보 공개네. 맞지?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규제 축소.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의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자,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한대. 어떻게 조절하겠니? 가격이 급등했어. 그러면 세금을 국내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돼? 그치? 세금을 낮추겠지. 가격이 엄청 올라간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해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국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 하기도 한다.
됐죠? 됐죠?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서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환 차입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누가 지급을 보증해? 정부가. 그지? 그럼 믿을 수 있겠지. 그지? 됐어.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집적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됐지요?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허용하되 받아들이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자,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지. 됐지? 오케이. 이해된겨? 자, 그럼 문제로 바로 27번의 답이 1번이라네. 그지? 뭐가 틀린 것 같아? 뭐가 틀렸나 한번 찾아봅시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지. 네. 그럼 환율은 올라가겠지.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맞지? 그지? 예? 그지? 통화량도 증가했지만 물가도 올라가서 장기적으로는 실질 통화량이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 여기까지 맞다. 그지?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이게 틀렸네. 그지? 환율은 변해야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환율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 그지? 됐어? 자, 28번 문제. 28번은 답이 5번이라네? 그지? 가가 뭐였냐? 아, 네 가지 수다. 그건 짝지어서 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예, 그거는, 이건 너무 어렵지 않게 나왔죠. 그죠? 너무 허당이라서. 그지? 됐어? 그럼 혹시 틀리신 분들, 못 푸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 금방 나올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문제지. 자, 이놈이 이제 A국 경제학자 가분 자극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대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요. 그래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이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A국 주식, 채권 등 하락했습니다. 그죠? B국 채권에 대한 채권 수요가 증가했대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대요. 여기까지 됐지? A국의 주식 채권의 가격이 막 떨어지고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이 나라가 B국이 조금 더 잘 사나 보지? 조금 더 규모가 큰가 보지? 얘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진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대요.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모두 B국으로 넘어갔대요. 됐죠? 오케이. 이제 나오고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가보자.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자,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금리가 변동한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지? 근데 어쨌든 A국의 환율은 다소 진정된대. 환율이 급등했다가 환율이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맞죠? 됐어요?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 환율 상승하면 수입품의 가격 상승이 초래된대요. 어때요? 이건 이해되세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하고, 그지? 그럼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 다시 잘 조정될 것이다. 됐지?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 별 얘기가 아니네. 이거의 답이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게 1번이래요. 1번이 뭐가 틀렸나 생각해 봅시다.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보도는 커질 것이다. 뭐가 틀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보고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해요. 하락한다면 앞에 지문에 이걸 그냥 뭐 연결해서 풀어도 돼요. 앞에 지문이랑. 자,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했을 때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자, B국 시장금리 하락, 그지? 그러면 B국에 있던 돈들이 어떻게 돼? B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시 A국으로 가겠지, 그지? 맞지? 그러면 A국은 상태가 좋아져, 나빠져? 이해돼? 됐어? 오버슈팅의 정도가 줄어들겠지. 너무 간단하잖아. 됐어? 요것만 이해하면 돼, 요것만.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A국에서 빠져나와서 B국에다 투자했던 돈들이 다시 A국으로 가겠지? 그지? 그러면 A국의 경제는 좋아지겠지? 아까 오버슈팅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A국의 돈이 B국으로 빠져나간 거잖아. 그럼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돌아오면 A국은 오버슈팅이 완화돼야 맞겠지. 되게 막 복잡하게 써 있지만 이해만 하시면 끄떡끄떡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 야, 그 다음에 30, 야, 기억, 니은, 디귿을 하나씩 얘기해 줘봐. 기업이 실질적으로 니은이 시장금리, 디귿이 자,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의 T 시점에서 증가했대. 증가. 뭐가? 통화량이 지금. 야, 통화량이 증가했어. 어이? 통화량이 증가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자, 금리는 낮아지겠지. 근데 이제 요거 합쳐서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됐어요?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지? 돈에 돌아다니는 양이 많아졌으니까 가치가 하락하겠지, 그지? 그리고 나면 금리가 떨어지겠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환율은 어떻게 돼? 환율은 어떻게 돼? 상승하겠지. 됐어? 냄새가 나는데 이것만 봐도 답이 몇 개가 걸러질걸? 야, 이 중에 혼자 떨어지는 놈 하나 있지. 야, 그럼 우리 그래프 잠깐만 봐봐. 야, 통화량이 여기서 확 증가하는 거잖아. 맞지? 확 증가했을 때 다 올랐지? 맞아? 떨어지는 놈 얘 하나. 확 증가했더니 푹 떨어졌잖아 지금. 맞아? 이해돼? 그럼 셋 중에 뭐겠냐고. 왜겠지? 됐냐? 됐어? 그러면 니은하고 A겠네. 맞냐? 됐어. 니은하고 A. 됐어.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 이해된겨? 여기까지 된겨?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 근데 금리는 여기 있고 환율은 여기 있네. 그지? 됐어? 실질 통화량 증가했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셋 중에 얘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니은은 무조건 A인 거야. 그지? 그래프상 떨어지는 건 A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답은 일단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냐 환율이냐 요것만 고민하시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보자. 자, B하고 C를 봐야 되겠지. 맞지?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고 그랬지. 얘는 지금 요만큼이 떠 있고 얘는 일치해버려. 됐어요?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했으면 환율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지.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올라간 채로 유지되겠지. 이해되냐? 느껴져? 이 문제는 얘를 이해했나를 묻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연결해서 짜집기해서 막 이거랑 대응시켜서 풀고 그게 힘들어. 뭐 그렇게 해도 나오긴 나온다더라.
근데 꽤 복잡해지고 꽤 힘들어져. 그래서 환율, 금리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이 문제가 좀 빨리 풀리고요. 빨리 풀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이런 것들을 꼭 이해해 주세요. 환율, 금리, 뭐 이런 것들, 물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31번은 별거 아니죠. 3번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죠?